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부모스쿨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의를 들을 텐데요. 저에게 귀한 강의를 들려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백서 내가 정말 중독일까 이 책의 저자이시고 바른미디어 발행인이신 조미든 목사님께서 우리 강의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강의를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른미디어의 조미든 목사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년 이맘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강의를 나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올해는 중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해서 뵀으면 더 즐거운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컸겠지만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계시진 않지만 계신 것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회방하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들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특별히 작년에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 특별히 고3에서 이제 대학 넘어가는 이제 다음 좀 있으면 이제 수능을 치게 되는데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고 대학 넘어가는 시기에 이단 사이비의 집중적인 어떤 포화 같은 포섭 활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미혹이 너무나 거센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독의 문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만 하더라도 중독이라고 하면 뭐 알코올, 뭐 도박, 요즘에는 뭐 마약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만 알코올, 도박, 마약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뭐 음란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 중독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리고 이 중독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가족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또 게임 때문에 갈등을 빚으시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는 하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좀 건강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닌데 왜 중독을 중독을 다루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바라보면서 작년에 그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단과 사이비는 종교 중독이다. 실제로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중독자들의 사고방식과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중독에 좀 관심을 가지다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치유하는 센터라든가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치료하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동시에 실제로 중독자들도 만나고 제가 중독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이단 사이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서 종교 중독으로 접근을 했다가 실제로 이 중독 문제를 바라보니까 특별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중독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알코올, 도박, 마약이나 종교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중독의 문제를 좀 더 확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독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시간이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이야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중독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중독을 이해하기에 있어서는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에 거쳐서 전반적인 중독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동시에 중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실태를 좀 이해하고 동시에 이런 중독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런 중독의 문제를 좀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것, 실제로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 이제 중독, 환경적 요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요. 뒤에서도 제가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중독에 빠지는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꼽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요,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심리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요인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어떤 한 요인만 독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같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유전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결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럼 도대체 환경적 요인은 뭐고, 중독을 환경적 요인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2주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출처를 좀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 출처는 못 밝히고 SNS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던 몇 가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를 굉장히 풍자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폰인데, 아이폰 맞죠? 네, 잠식당해 있는 그런 모습들, 완전히 스마트폰에 잠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도 중독의 개념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면서도 한번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뒤에서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과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완전히 잠식이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중독, 핸드폰 중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완전히 나를 잠식하고 내가 거기에 통제되는 상태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셀카죠. 곧 죽어도 셀카는 찍고 죽겠다라고 하는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단순하게 셀카를 찍고 죽겠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교수형에 곧 처해져야 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중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중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중독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EBS 방송이었을 텐데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전국의 석차 0.1%, 전국 석차 0.1% 안에 들어가는 800명의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평범한 700명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0.1% 석차 안에 들어가는 이 800명의 친구들과 이 성적이 평범한 이 700명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성적이 차이 나는 걸까? 라고 다양한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 놀랍게도 IQ에 별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지능의 차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의 경제력 차이에 큰 그런 어떤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두 그룹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단어, 예를 들어서 노트북, 책상, 그리고 스피커,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좀 찾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25개를 3초씩 보여줍니다. 그럼 총 75초가 되겠죠. 75초 동안 이 단어를 보여주고 이 단어를 이제 다시 맞추는 그 활동을 하는 건데, 재밌는 사실은
만약에 0.1%의 친구들이 성적이 평범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해냈다라고 하면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이 지능의 차이인가? 기억력의 차이인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0.1%에 있는 이 800명의 친구들은 자기가 나는 몇 개 정도 기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실제로 맞추는 숫자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700명의 성적이 평범했던 친구들은 내가 몇 개 정도 맞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맞추는 그 편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객관화, 이 객관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0.1%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현재 내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보지 못하고 내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에 대해서 내 언어로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진 자체가 단순히 그냥 셀카를 찍고 죽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세태를 또 풍자해 주는 사진 중에 하나가 그림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연인이 서로 껴안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인간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연인이라 할지라도 껴안았는데 핸드폰을 보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어 있죠. 그런데 그 대화를 단절시키는 주범이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안 그래도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전쟁을 치르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독에 있어서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보시면 아이가 뭡니까? 부모가 길들이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아이를 길들이는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풍자해 주는데, 요즘에 식당에만 가더라도 2살, 3살 되는 아이들인데 식당 가면 부모님들이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PC라든가 부모님들이 식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아이들에게 2살, 3살인데도 1시간, 2시간씩 식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미디어들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미디어 환경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한테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너 이제 핸드폰 끊어, 그만해야지, 줄여야지 라고 했을 때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책임이 또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학생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페이스북으로 다 유입되는 바람에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다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페이스북과 함께 못 박히는 이런 어떤 종속과 통제,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방금 봤던 이런 사진들이 오늘날 세대를 굉장히 잘 풍자해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독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 그리고 조금 영성적 관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중독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인데,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럴드 메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면담하고 상담하고 인간관계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의 95%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놀랍습니다. 나는 5%의 정상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중독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어지럽히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옛날에는 4대 중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마약 중독,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4대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하는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냥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정도로 생각하지만 오늘날 이 중독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교회에서도 이런 중독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독자들이 한 가정 안에 한 중독자가 있으면 이 중독자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 수를 약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200만 곱하기 3, 4만 해보십시오. 거의 600만에서 800만 명의 사람들이 술 하나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고통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800만이라는 겁니다. 200만만 중독이라도 거의 6에서 800만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럼 알코올 중독이면서 동시에 도박 중독인 사람도 있겠죠. 이 도박 중독도 거의 200만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도요. 사실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만 이상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는 수치 파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거의 우리 처음 사진 봤던 것처럼 거의 굴종하는 그런 완전히 종속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계 수치가 잘 안 잡히는 게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 PC 같은 이런 중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 국가라고 아직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 추산으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을 50만 이상으로 보고요. 제가 제일 최근에 마약 문제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하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교류를 하면서 제가 제일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드디어 고등학생 아이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번에 이제 마약 문제 때문에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걸 보면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 그리고 내 어떤 정체성을 투영했던 그런 어떤 유명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청소년 시기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모방이라는 거죠. 모방 심리를 가지고 모방 범죄들. 그리고 동시에 이 한국 사회에서 언론들이 마약을 다루는 그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에서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유통 경로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뭡니까? 마약을 또 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수치 자체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 마약이라고 하면 단순히 막 주사를 놓는 거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 이제는 알약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약류 자체가 워낙 강력해져서 내가 마약을 찾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약물들을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뵀던 한 마약 중독자분, 이분 탈중독을 하셨는데 마약을 거의 20몇 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분이 마약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뭐였냐 하면 처방된 약이었어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먹는 약이었는데 그게 반응을 잘못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약류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독하고, 그리고 펜타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무책임한 그런 처방으로 인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마약, 저기 은밀한 곳에 가서 주사를 맞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태들, 그리고 동시에 중독이라는 게 그럼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중독들만 있나? 그렇지 않죠.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조금만 찾아보셔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입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얼마나 도박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돈 따기가 쉽다라고 착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이 통째로 한 개의 계정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언론에 나왔던 친구 중에 이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해서 빚진 친구 중에 제가 기사로 확인했던 친구 중에 빚이 제일 많았던 친구가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등학생이 1억이 넘는 돈을 빚을 질 수 있느냐? 요즘에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제일 처음에는 친구 돈 뺏고 부모님 지갑에 손대고 이건 넘어서서 이런 도박을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의 사채업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완전 빚의 노예가 되고 굴레에 종속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런 도박뿐만 아니라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뭡니까? 붕붕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마시다가 중독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랑 바카스랑 섞어서 마시면서 바카리 스웨트라고 부르고, 이게 붕붕 드링크라 그래서 마시면 몸이 붕붕 날아갈 것 같은 각성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야근하는 직장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눈꺼풀이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걸 눈꺼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마시고, 그러다가 몇 번 마셔도 이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니까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레모나 같은 걸 섞어서 마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이퍼 붕붕 드링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울 지역의 친구들 같은 경우, 특별히 강남 학군이라든가 특별히 학군에서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그런 학군의 친구들은 대다수가 붕붕 드링크를 들어봤거나 많은 친구들이 마시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에너지 드링크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릴 정도로 우리를 종속시키고 우리를 통제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단순히 알코올, 도박,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중독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별의별 것에 다 중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옛날에 쇼핑 중독, 성형 중독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들어봤던 것 중에 참 황당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마카롱 중독 이런 것도 있어요. 마카롱에 중독되는 거. 그러니까 마카롱을 계속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카롱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처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마카롱에 중독되고, 또 하나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철길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철길 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서가지고 기차가 하나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좀 막 기차한테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저를 가이드해줬던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기차 오타쿠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타쿠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긴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도대체 그럼 기차 오타쿠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걔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기차 한 대 지나가는 걸 계속 쳐다보는데, 기차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기차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지 그런 연식들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독인 거죠.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그 기차에 집착하게 되는 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조금 본론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 좀 중독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독을 치유하는 선생님들이나 중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이 중독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 중독이고, 하나는 행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이게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물질, 니코틴, 알코올, 그리고 마약류, 이런 어떤 것들을 물질 중독이라고 부르고, 행위 중독은 혹은 과정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 제일 대표적인 행위 중독이 바로 도박 중독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행위 중독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유형 중독과 무형 중독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 혹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눈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는 이런 어떤 유형과 무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중독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중독이 뭐냐라는 거예요. 중독이 뭐냐? 제가 작년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단이 뭐냐, 사이비가 뭐냐라는 정의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중독은 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정의를 통해서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을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사용합니다. 독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를 괜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요. 그럼 이 스마트폰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스마트폰 중독인가? 내가 그 스마트폰을 좀 과하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인가? 물론 중독도 경증도 있고 중증도 있죠. 두부 자르듯이 뭔가를 탁 나누기에는, 수학적으로 뭔가 딱 나누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지점들이 있지만, 이 중독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정의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데, 중독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의학적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정의할 때
언어적으로 정의하고 의학적으로 정의하고 심리학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세 가지를 나눠서 정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독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으로 중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중독은 라틴어 어디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로 어딕션이라고 부르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사들이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하면 의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보다는 알코올 의존증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어떤 것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내 규칙적인 일상이 망가질 정도로 강박적으로 거기에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때, 그래서 이 언어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규칙적인 생활까지 깨트리고 망가뜨릴 정도로 내 삶을 종속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의존하고 집착하고 할애하고 할당하는 것이 과해서 나의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릴 때, 여러분 그래서 종교도 중독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그럼 종교 중독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해서 나의 모든 일상까지도 망가뜨려져 가면서 나의 가정이 깨어지고 나의 일상이 망가지면서까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의존하고 할애하고 할당할 때 우리는 종교 중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정의를 통해서 혹시 나의 삶에 나의 건강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이런 요소들은 없는가라고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학적으로 정의하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내성과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면제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 한 알로 듣지 않겠죠. 3주, 세 알, 네 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을 끊기로 결단을 했는데 그런 것을 끊었을 때에 가볍게는 손떨림이라든가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오다가 나중에는 정신질환까지 오게 되는 그런 금단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학적 정의인데 중독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일탈행동인데 돈을 주고 쾌락을 사는 행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공허, 결핍 이런 것들을 극복시켜 줄 것 같은 무언가를 집게 되었을 때, 그때 즉각적인 나의 어떤 쾌락을 얻기 위한 일탈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압적으로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중독을 이렇게 표현해요. 중독이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강박적 집착이에요. 강박적으로 거기에 집착해서, 두 번째는 강박적으로 집착하다 보니까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존재가 종속이 되는 상태. 강박적 집착, 그래서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존재가 종속되는 상태를 저는 중독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사용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니코틴, 알코올로 규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호기심적으로 사용해 보는 거죠. 특별히 오늘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듣게 되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에 가장 먼저 손을 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호기심이고 하나가 친구의 권유입니다. 이건 청소년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일 큰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았던 게 2등이 친구의 권유고 1등이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기심적으로 사용을 했다가 끊으면 상관없는데 이것이 습관적으로 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더 깊은 단계, 심화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서는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강박적 사용 단계로 중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독으로 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되는, 저는 세 가지로 꼽습니다. 착각, 느슨함, 도파민.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중독으로 가는데, 특별히 제가 청소년 시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착각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잼민이가 2명이 있어요. 하나가 5학년이고 하나가 2학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큰아이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교회 언니들이 있는데, 교회 언니들이 술 담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언니, 중학생쯤 되는 언니들의 친구들이 이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연령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언니들도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 얘기하다가 뭐 내 친구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빠, 언니들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나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질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겠죠. 그럼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부모니까 우리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교육의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너 그 술, 담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얘기하겠죠.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다시 묻겠죠. 그럼 너 그거 해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우리 아이들은 거기 대놓고 뭐 저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빠 나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없습니다. 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쁜 거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줬고 하지 말라는 것을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자, 너 그 나빠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교육이라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이야기예요. 교육입니다. 물론 우리는 분명히 부모로 된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를 했어요. 옳은 길을 제시를 했어요. 하지 말라라는 답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교육이냐 하면, 자,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호기심 때문에, 친구의 권유 때문에 인생의 첫 담배와 첫 술을 내 입에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첫 담배와 첫 술은 쓸까요 달까요? 당연히 씁니다. 달면 안 돼요. 달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씁니다. 자, 인생의 첫 담배와 인생의 첫 술이 딱 쓰니까 무슨 착각을 하냐 하면, 자, 청소년 시기에 내가 이걸 통해서 친구 관계에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10대 시기는 피어 프레셔, 그러니까 또래 압박, 관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이를 통해서라도 저 집단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 정체성을 확보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10대 시기가. 그러니까 내가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이걸 피므로써 저 그룹 안에 들어가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광고에 술 이렇게 막 멋있게 마시면서 모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에서 인생의 첫 술과 첫 담배를 딱 물었는데 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착각이 벌어지냐면, 이거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알코올, 도박, 마약, 심지어 불법 스마트 도박, 이런 여러 가지 중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거 손을 댔을 때 이걸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느슨함이에요. 느슨함. 착각을 하죠. 근데 느슨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위험해, 나빠라고 했을 때 예방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이 예방률, 실질적인 예방률이라는 건 언제부터 높아지냐 하면 느슨함이 아니라 이거 정말 위험하고 나쁜 거구나라는 경각심.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알코올이나 니코틴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정확하게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일본의 정신의학자 이소무라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중세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니코틴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세뇌와 중독에 대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중세뇌라는 책인데, 이소무라 다케시는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 예방 교육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방률이 높아졌던 가장 결정적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이 담배라는 것이 너의 몸에 들어가서 너의 뇌와 너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릴 것인가라는 경각심을 정확하게 불러 일으켜줄 때부터 예방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교육은 나쁘니까 하지마인데, 그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이 니코틴이라는 거, 알코올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도박이라는 거, 도박도 뇌가 같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라는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리고 경각심, 이거 얼마나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걸 내가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왜냐? 이건 절대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고 후회를 하고 다음날 또 술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의지 박약자들. 왜 저런 의지를 가지고 왜 끊지 못해? 여러분, 중독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접근이 뭐냐 하면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하면 우리 몸에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신경 전달 물질인데 단편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를 했어요. 그럼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가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축구하다가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중독시키는 그런 물질들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 속이나 나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런 물질들이나 이런 도박행위나 이런 것들이 도파민을 강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강제적으로 분비하게 만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도파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를 분비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과도한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쾌락이나 그런 쾌락감들을 딱 느꼈을 때 기존에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누리는 행복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박적으로 그 물질과 그 행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선적으로 버려야 되고, 동시에 이거는 절대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조절해서 끊을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이 중독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썼던 아놀드 루드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자의 두뇌는 더 이상 합리적 판단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는다. 오직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 작동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어요.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럼 다음날 후회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판단은 술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술 마실 이유가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못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 자체가 병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청소년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해드리겠지만 1차적으로 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내가 조절하면서 할 수가 없다. 왜냐? 이것은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가 잠식당하고 나의 어떤 통제력들이 잠식당하는, 그죠? 뇌의 문제라는 사실을, 몸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중독의 요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전적 요인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심리적 요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생물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무조건 유전적이다, 무조건 생물학적이다, 이 사람은 환경적이다, 이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사실 중독 문제에서 저는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호주의 도박 중독과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 중독,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2번인데, 제가 호주에 코로나 이전에 한번 갔었어요. 이단 문제 때문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호주에 가니까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호주라고 하는, 그때 한창 한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호주 가서 막 공기 맑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왜 이렇게, 이런 나라에 도박 중독자가 왜 그렇게 많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제가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주일 만에 호주에 도박 중독자가 많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펍이라 그러잖아요. 마을마다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펍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이게 당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도박 기계들이 다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접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려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들이 이런 어떤 중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3번 붕붕 드링크, 왜 한국은 붕붕 드링크가 열풍이 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야근을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하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워커홀릭이라는 거, 사실 워커홀릭, 여러분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독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사회 자체가 워커홀릭, 그러니까 뭡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근을 이렇게까지 하는 나라, 그리고 입시 경쟁이 치열한 나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을 자면 뒤처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붕붕 드링크를 마시는데,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너 왜 붕붕 드링크 마셔? 라고 정죄만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거죠.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붕붕 드링크를 마시면서까지 버텨내는데, 그걸 보면서 너는 왜 마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합니다. 왜요? 당연히 우리는 관계를 할 수 없고, 동시에 교회 같은 경우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고립됩니다. 불안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이 환경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6번 문제예요. 미취학 아동은 왜 음란물에 중독될까?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 성 전문가 분이신데 이분이 성교육 상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자기들 센터에 미취학 아동 음란물 중독 문제 때문에 상담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란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음란물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접근을 했어요. 야, 네 안에 음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죠? 근데 이 미취학 아동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음란 마귀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막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찾아보다가 중독이 됐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미취학 아동은 왜 음란물에 중독되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더니, 추적을 해봤더니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를 보다가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게임 캐릭터들을 보면, 특별히 여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거의 성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검색을 했는데 그때부터 미친 듯이 유사한 컨텐츠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겨울 돼서 작년 잠바를 꺼내보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겨울에는 잠바를 하나 좀 사야겠다라고 잠바를 검색했더니 그때부터 제 모든 피드는 다 잠바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를 검색을 했다가 이 분별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니까 뭐예요?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들이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만들어버리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 개인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다 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중독에 빠진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한 마약 중독자분은 약국에서 처방된 잘못된 약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 거의 서울에 있는 그런 클럽들은 마약 거의 다 풀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클럽에 갔다가, 그렇죠? 물론 클럽에 간 게 잘못이지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누가 타주는 음료수 한 잔 마셨는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그런 약을 타버린 거예요. 요즘에 마약들 중에는요, 한 방에 중독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아요. 많아요. 너무 강력해서. 누가 주는 음료수를 그냥 마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누가 주는 음료수 하나를 그냥 마셨는데 바로 그 길로 중독으로 갔다면 한 사람의 모든 책임으로 좀 돌릴 수 있는가? 이런 환경, 이 중독이란 건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한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다 같이 듣고 계시죠? 이 중독 문제에서 어느 환경이 제일 중요하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다 깨어져 있죠.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무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들은 부모에게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 말이죠. 이 현실. 그래서 보통 엮이는 가정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인데, 엮이는 가정을 경직, 혼돈, 밀착, 유리라고 표현합니다. 경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의 결정권으로 모든 가족이 다 이끌어 경직되어 있는 거죠, 가정이. 근데 혼돈은 경직의 반대예요. 예를 들면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이에요. 제가 좀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 애가 그 부모님이, 엄마가 밥을 차려주셨는데 밥을 하나, 이제 반찬을 딱 입에 물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아이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라고 혼내야 되는데, 어떤 가정도 이런 가정이 있어요. 야, 그냥 처먹어 이년아. 뭐냐 하면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다들 제멋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요, 밀착인데 개인이 없고 가족만 있어요. 개인이 없고 가족만 있는. 그래서 애가 성인이 다 됐는데도 집에서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밀착형 가정과 유리의 가정. 유리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밀착 가정과는 반대죠.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착형 가정에서 자랐던 남자와 유리의 가정에서 자랐던 여자가 나중에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밀착형 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노크도 안 하고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요. 근데 유리의 가정에서 자랐던 여성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노크하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폭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야, 이거는 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가족끼리 그게 뭐 어때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도 이런 가정, 서로 간의 어떤 가정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보통 엮이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보통 이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경직, 혼돈, 밀착, 유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보통 이런 어떤 가정 환경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특별히 부모스쿨이고 오늘 청소년 친구들이 들으니까 청소년 친구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 친구들의 상태를 상담해보고 그런 상태를 적어놓은 그런 어떤 연구문들을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청소년 시기 중독에 빠지기 가장 쉬운 환경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깨어진 가정과 학대예요. 깨어진 가정에서의 학대예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가상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물이라는 쾌락에 빠져요. 왜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중독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즉각적인 쾌락 혹은 즉각적인 보상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불안함들을 극복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것의 일탈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깨어진 가정과 학대 가정 속에 자라다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세상을 멀리하고 현실 세계를 멀리하고 자연스럽게 게임이라든가 이런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고 음란물이라는 쾌락에 빠지고 자신의 불행한 삶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사람에게 지나친 애착을 보이고 오히려 집착하고 관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방치도 마찬가지예요. 방치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자아상이 없죠. 건강한 자아상이 없다는 게 뭡니까?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했고 부모님의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본 경험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건강한 자아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손을 대면서 자신의 정체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치 혹은 탈선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탈선한 청소년들은 투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견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했을 때 투견들은 어릴 때부터 그 개들죠. 그 강아지들 개들은 싸움을 위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랑받았던 그런 강아지들은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닥스훈트 한 마리를 계속해서 키웠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얘가 꼬리를 흔들어요. 그 뭡니까? 주인에 대한 반가움과 그렇죠. 근데 투견대 같은 경우는요. 꼬리를 흔드는 순간 그것을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탈선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친절,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친구가 처음부터 나는 악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고 대부분 탈선한 친구들이 뭡니까? 가정에서 그죠? 학대를 받았거나 방치를 당했거나 유리를 당했거나 그런 어떤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본 경험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청소년 시기 중독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과잉보호인데 오히려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 학대, 뭐 정서적 학대든 육체적 학대든 혹은 방치 이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요즘에는요 과잉도 이야기합니다. 과잉. 너무 지나친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이루어 나가면서 자신의 주체성들을 개발시켜 나가요. 그런데 뭔가 계속해서 실제로 어떤 지역 가니까 어떤 한 교회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애가 27, 28인데 부모님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애를 픽업해주고 라이딩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사랑을 빙자한 과잉보호인데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성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떤 것이 딱 왔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제대로 판단해보지 못하는 암시를 당하기 쉬운 성향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특별히 청소년 시기 같은 경우는 가정 배경, 가정 환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깨어진 가정, 학대 가정, 방치 가정, 지나친 보호의 가정 이런 곳에서 자랐던 친구들 같은 경우가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사실 여러분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가정에서 부모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랑관계를 맺고 온전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친구들 중에는요. 사실상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나중에 자라서 자기가 특별한 어떤 거의 뭐 트라우마로 겪을 만한 그런 어떤 큰 상처를 겪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외부적 환경적 요인을 겪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사실상 그런 심각한 중독의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라고 표현했지만 도박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할 때 이거예요. 청소년들의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선호하는 한두 가지 약물이나 행위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상태. 즉 알코올, 도박, 마약, 토토 도박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 약물이나 그런 행위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저에 불안장애나 스트레스 장애나 같은 2차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중독의 경우는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도박의 문제다, 알코올의 문제다, 스마트폰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 어떤 알코올, 도박, 마약, 스포츠 토토 도박 그리고 스마트폰에 손을 대게 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요즘에 청소년 시기 많이 문제되는 제가 3가지만 갖고 왔는데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자위 중독 이런 것들 환경이에요. 결국엔 도박 중독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접근이 쉬워요.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있어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시기, 특별히 10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가족 간의 소통이 없거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뭡니까? 현실을 도피하고자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도한 입시 준비, 부모의 이혼, 가정의 폭력, 이런 어떤 심리적 불안을 겪을 때 이 청소년 시기가 뭡니까?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 중독이나 이런 가상현실에 막 빠져있고 막 이렇게 컴퓨터만 막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야, 너는 왜 그것만 하고 있어? 라고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 게임에, 이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니? 라는 이 영혼을 향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이 청소년 시기의 중독 문제는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유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성호르몬이 실제로 10대 때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기인데, 성적 에너지를 뭡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소비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왕따를 당한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성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자위들을 하고 이걸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중독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자위를 했다가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코올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다, 뭐 도박이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에 왜 손을 대었는가 라고 하는 그 환경을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이 굉장히 중독 문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고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요한 할이라고 하는, 제가 아마 2단 강의할 때 이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 할이라고 하는 중독 문제를 전문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던 저널리스트는 미국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은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답니다.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죠. 그러나 정신적 충격, 고립,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할 수 없을 때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안도감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짚게 되는 일탈행동, 그렇죠? 그래서 요한나리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마크 쇼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독 예방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약과 알코올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자기중심적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가르치고 배워온 부모들과 자녀들의 인간적인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스마트폰 중독, 아이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스마트폰을 없애야지, 스마트폰을 끊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짚게 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찾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오늘은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 중독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극복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주에 또 그런 단순히 이제 중독을 문제를 던져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회복하고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독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중독시키는 그 한 물체를 두고, 그것을 두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왜 그 물질을, 그 행위를 짚게 되었을까, 하게 되었을까 고민하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